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2%대, 또 나스닥 지수는 1.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 유럽 시장은 지금 현재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미 선물 시장도 1%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세계 각국이 스위프트 제재에 나서자 금융 고립을 우려해서 휴장을 결정했는데요. 러시아 루블화는 개장 직후 3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유가는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강했습니다. WTI가 장중 한때 8%가량 급등하면서 배럴당 9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브렌트유도 100달러 선 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는 1915달러 선 부근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96선 중반에서 차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1.9%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 실력 2배로 키우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 2탄을 이번 주 일요일 9시 30분, 저녁 9시 30분에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간 편히 지내셨습니까? 선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시장이 지금 러시아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시장이 다 잠식이 되어 있죠. 오늘도 러시아, 내일도 러시아인데요. 하여튼 전쟁은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굉장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 전쟁 관련 소식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박자 타기 쉬운 그런 장세인 만큼 오늘도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골드만삭스가 금이 러시아의 최후 거래 수단이며 중국 무역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5일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와 공급 우려에 매수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강세에 물가 상승률이 자극되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Dow futures fall more than 500 points as traders assess ripple effects of Russia sanctions입니다. 러시아 제재 파급 효과가 우려되면서 다우 선물이 500%가량 하락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7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CNBC는 미 선물 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경제 파급 효과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우 선물은 520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요. S&P 500 선물은 2%가량, 나스닥 100 선물은 1.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주말 내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격은 계속이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국의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가 벨로루시 국경에서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 그리고 캐나다는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 의사를 오늘 밝혔는데요.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여전히 석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홀에 따라서 영향력이 며칠 동안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을 내놨습니다. WTI 선물은 배럴당 4% 이상 상승했고 또 브렌트유 선물 역시도 4%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루블은 은행에서는 약 19%가량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오늘 굉장히 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3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최고점 대비 약 15%가량 하락한 상태로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두 번에 걸친 발언과 또 금요일에 있을 2월 고용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맞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에 대한 리뷰와 함께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네, 지난주 시장 복귀하고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사실은 딴 게 없습니다. PPT 보시면 이게 피난 행렬이죠. 피난 행렬이 지금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단적인 모습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죠. 우리가 다 모를 겁니다. 일단은 예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스위프트라고 주말간에 굉장히 조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 결제망을 일단은 차단을 좀 시켜놨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전에 혹시 무역을 아시는 분들은 LC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상식적으로 어떤 돈을 싸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이런 창고에 예를 들면 돈은 어떤 시스템 하에 이렇게 있고 그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걸 완전히 일단은 차단을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은행 중에 어떤 은행이 일단은 스위프트 제재를 받는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일단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은행들이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혹시나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저녁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삼성이 지금 일단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은행들이 지금 스위프트 통해서 제재를 받는가에 따라서 주식하시는 분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인플레이션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노란 톡방에 올려드렸죠. 새벽간의 뉴스를 아침에 가장 발빠르게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러시아의 기준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4%대지만 이것은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뭐 미국 마찬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유럽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는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비용 관련된 인플레이션 이슈는 그리고 노동,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슈는 올해까지 전부 다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준금리를 9.5% 정도 해서 노란톡방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게 있는데 방금 뉴스 보니까 20%까지 올렸습니다. 20%. 이 기준금리 20%라는 건 사실은 제 세대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IMF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학생이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기준금리 20%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 지금 회사 대표님 말고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 대표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20% 이상이었다. 대출 이자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이후로 20%라는 이런 퍼센테이지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전격적으로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한 상태에 고용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교역품의 대부분이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철광석, 석유, 그리고 우리 농작물 같은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더 높은 고차원의 산업으로 위로 가기 위한 이런 변화가 일단은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제가 좀 키워드로 뽑아왔는데 루블화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통화,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달러 대비 루블화 잠깐 보겠습니다. PPT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지금은 올랐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뽑은 거거든요. 지금 더 올랐습니다. 이게 루블화 같은 경우에 지금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나라의 화폐 누가 사겠습니까? 절대로 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집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화폐 가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폐를 누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수요 낮아지고 가격이 당연히 낮아지니까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US 달러 대비 우리가 이제 달러, 미국 달러 대비해서 루블화가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 죄송합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죠. 자, 분모인 루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루블화 분의 달러의 절대값은 위쪽으로 계속 커지는 겁니다. 지금은 83인데요. 아마 100 정도까지 올랐을 겁니다. 자, 이래서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은 이론에만 일단은 있고 아직은 어느 나라에서도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디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잖아요. 러시아는 정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굉장히 높고 화폐 가치 계속적으로 떨어지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지금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밑에 자막에 보시다시피 루브라 같이 지금 30%나 또 폭락을 했죠. 장 시작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지는 굉장한 의문점이 남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저번 주든 이번 주든 그 다음 주든 사실은 이 이슈를 덮을 만한 이슈는 지금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된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자, 지난주 미국 시장, 노동시장 지표를 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실업 상태이다라고 하면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죠. 실업수당 청구해서 뭐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받게 되죠. 똑같습니다. 실업자가 많으면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실업자가 별로 없으면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적겠죠. 미국은 지금 실업률을 봐도 4.0% 왔다 갔다 일단 좀 할 것 같은데, 3.8에서 4.2% 정도가 완전 고용의 상태, 정말 좋은 이상적인 고용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의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신규 일자리의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리고 고용주들이 자기 회사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임금을 더 주는 거죠. 그게 다음에 발표될, 다음에 3월달, 내일이면 3월달인데 3월달에 발표될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까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는 노란톡방에 지금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 브리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작년이죠. 20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다 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 일단은 고용의 측면, 노동시장이라는 것 큰 프레임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고용은 지금 문제될 것은 없다. 단 문제되는 것은 뭐냐? 완전 고용 상태에 준한 지금 상황에, 이 특수한 상황에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걱정을 하는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2022년에는 우리 노동시장, 특히나 임금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노동시장 지표 지금 굉장히 좋다. 계속 좋았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요. 여기 PPT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비농지표가 있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척도를 나타내고 실업률도 일단은 발표가 되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단 좀 보기로 하죠. 자,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자, 전저점을 깨는, 자, 우리가 데드 크로스 다음에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데드 2가 나오는,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그 전 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13,025포인트까지 가는 큰 하락 후에
지금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나와서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그리고 지금 조금 소강 상태죠. 그런 매수 심리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계속 침공을 당하고 키예프까지 지금 거의 키예프 근처까지 진격을 했을 때도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반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큰 틀에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대세 하락장이고요. 1월부터 대세 하락장이고, 자, 고점, 네, 지금의 고점이죠. 자, 저점입니다. 저점, 그리고 지금의 저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물론 이제 대세 하락장이라는 얘기를 쓰기에는 아직 2달 정도간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중기적으로 보면 하락장은 맞습니다. 자, 하락장에서의 매수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눌림으로 봐라라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자, 큰 틀에서 일단은 2022년에는 이슈가 좀 있죠. 금리 인상, 우리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조금 묻어두었던 금리 인상이 있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 이슈가 또 있고, 제일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든이 연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4년 딱 단임으로 끝날 것인가, 중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2022년의 이슈들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2021년에 22년 장세 판단은 점차적인 박스형의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하락장 속에서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봉의 고가가 15,260포인트거든요. 15,260포인트를 넘고 지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박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박스장이다. 15,260포인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남았습니다. 1,000포인트의 상승이 있을지언정 이 15,260포인트를 넘고 지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떨어질 가능성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15,260포인트까지 가지도 않고요. 15,000포인트, 15,000포인트에서 약 한 13,500포인트, 13,500포인트 요 정도 선에 가는 박스장이 미국 시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진단을 내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번 주 장세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박스장으로서 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접목을 해야 되느냐? 주요 시간대 매수든지 매도든지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뭐죠? 오늘은 오릅니까? 매수로 보시면 몇 포인트까지 보시나요? 매도로 보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박스장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수든지 매도든지 여러분들 일단은 그 하나만 머릿속에 지금 넣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박스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긴 박스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스장 매매를 하신다. 13,500에서 15,000 선까지 일단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국내 선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앵무새처럼 말씀드립니다. 360에서 380포인트 6월까지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좀 들어왔었어요. 자, 이날이죠. 2월 24일 날 저가가 35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36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353포인트까지 가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60에서 380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 긴 박스장, 4개월 동안의 20포인트의 긴 박스장 후에 단계적인 하락 후에 박스장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360에서 380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조금 길게 보면은 350에서 380포인트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봉 보시죠. 크게 떨어진 이 봉에서 이것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봉인데요. 지금 저가가 어떻게 됐죠? 370포인트입니다. 370포인트. 그죠? 370포인트까지 일단은 뚫었단 말이에요. 380까지 봤는데 370포인트까지 한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 일단 뚫었습니다. 항상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360포인트를 제가 봐드렸는데 저가가 353포인트, 예, 7포인트 일단 뚫었거든요. 요거는 페이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일단은 봐드리겠습니다. 자, 360포인트의 저가를 뚫었을 때 우리 개인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탈 거란 말이죠. 자, 매도를 탑니다. 매도 포지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로 당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 봉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60에서 38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장이 6월까지, 최소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제 관점은 변한 것은 없고요. 단 대세 하락장에서 박스 치고 하락하고 박스 치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장 후에 박스장 360포인트를 조금 뚫는 이런 모습은 간간히 보일 수가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360에서 38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2600에서 2900포인트 박스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3월이니까 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까지 좀 볼게요. 네. 항생 오랜만에 조금 봐드리는데요. 사실 노란 톡방에서는 항생 매일매일 봐드리고 있습니다. 항생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대세 하락장입니다. 쭉 길게 놓고 보면 대세 하락장이고요. 대세 하락장 중에 조금씩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022년에는 제가 중국 공작회의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중국 공작회의를 해석을 하면 2022년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을 계속 때릴 것이다. 제재를 많이 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지 못하게 많이 묶어둘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경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주고는 있으나 이게 큰 임팩트가 있는 경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지금 미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습니다. 중국장이나 항생장이나 홍콩장이나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대세 하락 중에 이렇게 매수 쪽으로 일단은 튕기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으로 눌림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이나 전부 다 어떤 모멘텀들은 없어요. 뭐 미국은 조금 모멘텀이 있기는 하죠. 지금 금리 인상 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단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미국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2022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 등등 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사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조금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도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반등 주는 것은 우리가 눌림목으로 보시고, 매도 포지션으로 당분간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나스닥 이야기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관련한 또 질문이 노란톡으로 들어와서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님께서 나스닥에 대한 기술적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고요. 또 이어서 백영님은 나스닥 상승할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종합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네,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을 조금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예.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에서 훈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별로 없고 우리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시장은 곧바로 반영을 하는 패턴이 사실은 이게 계속돼 왔죠. 예,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안 좋을 때 보시고 중국 시장을 일단 보시는 게 좋다. 홍콩 시장이랑.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 인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테이퍼링은 아마 종료를 하겠죠.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러면 금리 인상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어떻게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인프라 법안도 일단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은 이렇게 좀 제가 잡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축 재정 정책을 쓰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겪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돈줄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끌어갈 모멘텀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먼저 일단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장으로 제가 계속 봐드리는 거고, 기술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자, 고점이 작년 11월에 16,700포인트였는데요. 이게 13,000까지 3,000포인트 빠지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11월 22일에서 2월 24일까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스탁이라고 하죠. 만스탁으로 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 걸렸는데 이게 단 3,000포인트 빠지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봐야 되죠. 이 쌍봉이기 때문에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3,000포인트 빠지는데. 자, 그러면 13,000에서 3,000포인트가 빠지는 우리가 10,000포인트, 심리적 저항대, 정말 강력한 심리적 저항대가 10,000포인트인데 10,000포인트까지 예를 들어서 빠진다라고 하면 2달밖에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매수 쪽으로 가는 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매도 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우리가 1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 주식이 2배 오르는 것, 그리고 고점에서 내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르는 것은 2배가 걸리지만 고점에서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건 50%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매도는 스피드고요. 매도로 스피드 있게 떨어질 때는 사실은 정신없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나스닥은 일단 상방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아마 지향이 될 것 같고 최소한 박스장으로 상반기에는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스장 매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 눈에 보이시는 대로 눈에 보이시는 대로 매매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의 경제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하달 속보로 나간 것처럼 30분 전에 또 3시간가량 진행이 됐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종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 공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노란톡 만나보도록 할게요. 써니님, 다음에 써니님
보다 더 먼저 베베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일값 상승으로 미국은 수익률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WTI나 이런 게 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인플레이션 제가 굉장히 좀 강조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비용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2022년에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우리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이 제품값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임금이죠. 이 임금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 아마 아침에 띄워드릴 것 같습니다. 베베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급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리고 주급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촉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공급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공급망 문제도 있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이느냐, 요거의 개념보다는 지금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말 혼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은 제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써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상승 지속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개장을 바로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봐드리는 걸로 하고 네. 자, 골드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골드 차트 보면 일단은 1976달러까지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를 예전에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일단은 돌파를 하면 이 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까지 이 고가가 지금 1977라인입니다. 1977라인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도 지금 쌍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쌍봉을 치고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휴전 협상을 일단은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올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되고요. 당장 이게 오늘 오를지 내릴지를 일단은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5분봉을 일단은 체크를 해드리면 21선을 딛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승에 일단은 주안을 주는 것들이 주안점을 주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장 지금 시작했는데요. 나스닥장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62% 하락한 14,087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48% 상승한 온스당 1,915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3.8% 상승한 배럴당 95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5% 내린 1.12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개장 상황에서도 지금 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일 고점이죠. 전일 고점 14,196 라인이네요. 14,196 라인을 터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21선입니다. 14,440 라인 정도 되네요. 14,440 라인을 지지를 할 수 있는가의 포인트. 자, 여기까지는 오늘까지의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15,260선이었죠. 15,260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15,260선을 가기 전에 일목 하단대가 있네요. 14,900포인트. 14,900포인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일단 네 가지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박스장을 어떻게 칠 것이냐.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크죠. 지금 분봉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분봉상으로 지금 이게 오르는 이유도 불확실성에 기인해서 휴전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자, 쭉 보시면 보세요. 오늘 차트만 보셔도 고가를 지금 다 깨고 있습니다. 고가를 계속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자, 큰 프레임을 제가 드립니다. 큰 프레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박스를 칠 것이고,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못 들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박스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러시아가 이 핵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신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 1.89%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어서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또다시 강세 보이면서 또 1,91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네. 그 골드 같은 경우에 일봉 잠깐 보죠. 일봉 네. 잠깐 보면 사실 전거래일에는 좀 하락했었잖아요. 네네. 네. 일봉을 잠깐 보면 지금 전형적으로 사실은 매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 지금 종가상으로 오늘 캔들입니다. 오늘 일봉이거든요. 네. 오늘 일봉이 아직도 5일선을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일단은 보시는 게 중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네. 자, 제가 골드를 매매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이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자, 쭉 보시면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디커플링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포지션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하락은 나스닥이 지금 상승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이런 하락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 차트를 일단 보시면 분봉 차트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리면 전저점과 전고점에 굉장히 예민한 이런 상품이거든요. 전저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근이죠.
이 부근입니다. 이 전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일단은 좀 주고 있습니다.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역으로 일단 보면 1910 라인입니다. 1910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거를 저항을 받을 시에는 일목선입니다. 1908 라인입니다. 1908 라인, 그러니까 한 100틱 정도 되나요? 그죠? 예. 이 정도 틱수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틱수를 생각하시고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908 라인을 뚫는다라고 하면 이 밑에 라인입니다. 1904 라인입니다. 1904 라인. 그러니까 1910 라인, 08 라인, 04 라인까지 일단은 보시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써니님에 대한 또 질문에 답변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전거래일 또 WTI, 미국의 전력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하락 마감했었지만 오늘은 또 8% 넘는 급등세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이었네요. 제가 너무 빨리 넘겨드렸죠?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너무 고민스러워서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망 들어주신 걸 것 같은데 네네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저는 100달러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달러에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걸었죠. 예. 전쟁 나면 뚫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나버렸고 일단 뚫었습니다. 그 100달러라는 거, 90달러와 100달러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가격대고 희한하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단위, 10단위에서 끊는 거를 선호를 하잖아요. 홀수로. 네. 100달러 일단 뚫었는데 차트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는 차트예요. 이 차트는. 왜냐면 지금 일단 21선과 5일선을 지탱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론입니다.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100달러를 조금 넘고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자, 이게 100달러 이상으로 가려면 일단 여기에서 크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만약에 100달러를 뚫지 않은 어떤 차트라고 보면 요거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만, 자, 일단 100달러를 찍고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점을 찍고 밑으로 일단은 빠지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요. 저는 80달러까지 일단은 봐드립니다. 80달러까지. 우리가 만스탁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스탁 갈 때도 어떤 그 10,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가기 위해서 9,000포인트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고 10,000달러를 넘어서 10,000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도 8,000달러까지 일단 뚫고 거기에서 횡보 박스의 움직임을 두고 10,000달러를 뚫고 10,000달러를 지지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10,000달러 그리고 10,000포인트 그리고 100달러, 5일 100달러라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선이다. 그러면 이 가격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 100달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협상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일단은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다. 매수 쪽으로의 좋은 차트는 아니다. 그럼 또 매도 쪽으로는 어떠느냐. 매도 쪽으로는 지금 리스키가 좀 리스키하죠.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죠. 제가 80달러로 봐드린 것은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이고 매수든 매도든 지금은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예. 지금 95달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고점이 100달러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죠? 5달러밖에 차이 안 나요. 매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리스크하고 리스크가 심하고 매수 쪽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포지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관망이 맞다라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분봉 잠깐만 보실게요. 네. 3분봉을 일단 보셔도 자
여기 딱 보시면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예, 박스장이기 때문에 5일은 안타깝지만 그냥 일단 좀 넘기시는 게 당분간은 좀 넘기시는 게 맞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매도 포지션 들어가셔서 물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확실한 매수 포인트, 확실한 다시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건 넘기시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까지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2탄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고요. 또 골드투치 마스터님께서도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일요일 낮 1시에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